일단 일부에서 저희가 필기시험, 인적성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이외에 지금 남은 게 직무 능력 평가, 직무 상식 평가, 그리고 논술 평가까지 있는데 우리 뱅쌤께 이 평가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부에서 지금 인적성 검사, 인적성 평가까지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지금 나머지 중에서 이제 직무 능력 평가라고 하는 건 제가 NCS 평가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네. 준비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직무 상식 평가라고 하는 거는 디지털 관련 상식을 20문항 객관식으로 주고 20분 정도 시간이 주어진다. 이것도 여러분들의 공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교시가 논술 평가가 있습니다. 네. 이 논술 평가가 그나마 나름대로 40분 동안 주어지는데 두 문항이 주어집니다. 이게 좀 요거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필기 시험은 이제 종료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논술 평가가 40분 동안 두 문항이 논술 한 편, 약술 한 편을 적어야 됩니다. 근데 농협은행은 과거부터 계속 논술이 5급 채용은 논술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농협은행은 항상 이 시간이 엄청 빡셉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난번에 한국은행 편에서도 나와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게 논술을 한 편을 적는데 60분, 그러니까 1시간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논술 한 편 플러스 약술 한 편까지 적는데 시간은 40분밖에 안 줍니다. 너무 짧은데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여러분들 시간 배정하는 게 이게 너무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요짜기를 한 2, 3분 정도 하고 그냥 바로 그냥 어떤 이 타이핑, 그러니까 필기죠. 네. 이 필기를 바로 스타트를 그래야 25분 정도의 논술을 한 편 적고 나머지 15분 정도, 10분 내지 15분 정도의 약수를 한 편까지 적는 이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뭐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농협은행 논술은. 네. 생각할 겨를 없이 바로 딱 보고 이거다 싶으면 바로 그냥 적어 내려가야 된다. 그리고 분량은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짧다 보니까 비포 용지 기준으로 한국은행은 때는 제가 한 2페이지 가까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 25분의 논술 한 편을 적는다 하고 한 페이지만 적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약술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 5줄에서 10줄 약술 한 문항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이제 필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지금 2부에서는 좀 더 공부하기 힘든 부분, 아무래도 논술과 약술이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주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논술 주제가 디지털과 IT랑 관련된 주제가 나온다고 했고요. 네. 두 개 중에 하나를 이제 택을 해야 되는데 먼저 기출문제를 좀 살펴볼까요? 예, 논술 주제 하나, 약술 하나를 이제 선택이 아니고 둘 다 적어야 되죠. 예. 논술 하나, 약술 하나를 적는데 논술은 아무래도 분량이 좀 길고요. 네. 약술은 이제 한 10줄 내외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과거에 나왔던 논술 주제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통해 본 블록체인 기술의 과제와 개선 방안. 자, 비트코인 어떤 디지털 쪽 여러분들이 지원자가 대부분 이제 디지털 IT다 보니까 비트코인이다 그러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 또는 가상자산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럼 비트코인을 거래를 하면 그 안에 이제 블록이라고 하는 게 계속 생기면서 그 블록과 블록을 연결시키는 체인으로 연결시키고 그 거래는 한 10분에 한 번씩 일어나고 이런 블록체인과 기술과 관련된 기술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비트코인 중에서는 이제 공공적인 체인이 있고 어떤 사적 체인이 있죠. 그 공공 체인은 어떤 공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고 사적 체인은 어떤 특정한 목적에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건데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농협은행에서도 활용할 수 있냐? 할 수 있겠죠, 그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할 수 있는 그게 디지털 화폐, CBDC라고 하는 그런 어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화폐입니다. 예. 자, 이런 것처럼 이런 주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약술에서는 스마트 농업이라 그러면 스마트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스마트팜입니다. 자,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한 농협은행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농협은행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라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주제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보면 솔직히 우리가 일상에서도 굉장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거나 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찾아봤을 법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똑같은 주제를 줄 것 같진 않거든요. 이번에 좀 예상되는 주제 같은 게 있을까요? 우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했던 아까 그 관련해 가지고 우리 금융권 또는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일부에서 뭐라고 우리가 집에서 버튼을 누르면 강남역 지점에 홍길동 과장님이 은행원이 나타나서 이런 시대가 올 것이냐, 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 언제 올 것이냐 이게 문제죠. 근데 디지털 관련해서 주제가 되게 많습니다. 이슈가. 근데 예. 그중에서 첫 번째 제가 여러 가지를 몇 가지를 시간이 되는 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슈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슈입니다. 맞아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슈는 우리 뉴스를 진행하시다가 보면 또 메타버스도 자주 나올 거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인터넷 시대 이후의 어떤 대안이다라고 하는 정도로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지금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 해서 지금 인터넷 시대는 과연 영속할 수 있을까? 인터넷 시대가 언젠가 종료, 언젠가 이제 막을 내린다면 그 이후에 우리 인류의 어떤 정보화 시대는 어떤 시스템이 이어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답은 안 나왔지만요. 네. 제가 그 답을 내면 여기 안 있겠죠. 근데 그 네. 포스트 인터넷, 그러니까 인터넷 시대 이후의 어떤 넥스트 정보화 시대의 답을 메타버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네. 그 다음 기술은 블록체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메타버스가 구글에서 구글 맵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지도 맵이죠. 그 네. 지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구글 어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스는 지구죠. 어스 또 하나의 지구, 그러니까 구글 어스 2라고 하는 또 하나의 지구를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구현을 시켜서 전 세계에 있는 부동산을 다 사고 팝니다.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요. 우리나라 땅들도 외국인들이 다 샀습니다. 지금. 네. 예. 다는 아니고 90% 이상을 샀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런 구글의 어스2 같은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을 본떠서 만든 게 직방의 메타폴리스라고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역시 3차원 공간 안에 각 건물, 연합뉴스 건물도 거기 나와 있을 겁니다. 네, 네. 이 연합뉴스 한국지급방송 건물도 거기 나왔을 텐데 이번에 그 대선 내년에 치러지는 대선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직방의 메타폴리스라고 하는 여기에 입점을 해서 메타버스 가상현실 속에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예. 자, 이런 것과 그 다음에 금융과 관련해서는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네이버 자회사 네, 네이버 맞아요. 제트라고 하는 이곳에서 만든 제페토라고 하는 가상 어떤 현실, 그러니까 네.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 제페토라고 하는 여기에는 이미 금융회사들도 많이 입점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입점을 해서 소나타가 제페토 안에서 네.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찌, 샤넬 뭐 이런 어떤 그 브랜드, 나이키 이런 브랜드들도 제페토 안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페토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네. 70억인데 그 중에 2억이 지금 제페토 안에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35명 중에 1명꼴로 제페토 가입이 돼 있는 거죠. 예. 자, 그럼 이 제페토 안에서 지금 하나카드,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하나카드, 하나금융 여기서 임원들끼리 회의도 하고 신입사원 연수도 저 제페토라고 하는 저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네. 신한은행, 농협은행, 뭐 다른 은행들이 전부 다 이 제페토라고 하는 이 가상현실 그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들어가서 입주를 해서 이 안에서 손님 그러니까 고객들과 상담을 하고 여기서 금융 상품을 팔고 하는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되게 효용성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논술 주제가 나온다면 이 지금 최근에 금융권에서 부는 이 메타버스 바람, 메타버스의 이슈가 우리 농협은행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나 어떤 의견을 묻는 이런 그 주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하나은행 아까 봤던 그 화면 이외에도 뭐 신한은행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신한카드라든가 이런 쪽에서 메타버스 쪽하고는 상당히 많은 지금 업무 제휴, 입점 이런 계획을 지금 실제로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그 메타버스인 제페토에 입점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게더타운이라고 하는 그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민은행은 입점을 해서 지금 가상 영업점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래서 이 우리 은행권에서 이 메타버스 플랫폼과 네. 관련된 이슈는 되게 뜨거운 이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하도 이제 이런 뉴스를 통해서 로블록스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게 맞습니다. 뭐지 하고 찾아보다가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흥미도 있고. 그래서 예. 말씀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부동산도 우리가 실제로 비싼 땅은
그 메타버스 내에서도 굉장히 비싸게 팔리고 뭐 이런 명품 같은 것도 되게 비싸게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보면은 우리 지금 실생활이랑 똑같은 세계가 거기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저희 방송국이라든지 뉴스 프로그램도 이렇게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아직까지 시도가 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얼마든지 우리 MC님들께서 들어가서 그 가상현실 안에서 뉴스를 진행하고 거기에 또 구독자를 거기 또 만들 수 있고 예.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아마도 제가 감히 예측을 하건대는 제가 우리 연합뉴스라든가 직업방송이라든가 뭐 그거 말고도 다른 공영방송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메타버스와 방송 과의 어떤 입점과 제휴, 어떤 활용성과 관련해서 많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포스트 인터넷, 아까 인터넷 이후의 시대를 메타버스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메타버스는 그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런 뜨거운 이슈인데 저도 우리 취준생들을 상대하면서 특히 디지털 이쪽과 관련해서 저는 아까 집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은행원 홀로그램이 나타나는 시대가 네.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도 이 메타버스를 경험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해봐야 또 네, 우리 맞아요. 취준생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저도 제페토라고 하는 곳에 그 앱인데요. 네. 그 스마트폰에서 앱을 제페토라고 치면 나오는데요. 그 구글 플레이 있죠. 거기 제페토를 깔고 제가 직접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저 화면이 네. 저의 아바타입니다. 굉장히 귀엽네요. 힙하셔. 예, 제 아바타 소개 영상, 소개 댄스를 지금 하면서 그 한 장면을 지금 캡처를 한 건데요. 네. 이제 저는 제페토에 들어가서 제 닉네임을 뱅뱅이라고 이렇게 이제 네네. 명명을 했고 제페토에서 게임도 해보고 거기서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는 어떤 채팅이죠. 채팅하는 그 기능까지도 한번 써봤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어떤 디지털과 관련해서 지금 앞으로 우리 디지털은 금융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빠르게 변화하니까 여러분들도 저런 쪽의 어떤 변화 속도 적어도 저보다는 많이 빨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런 쪽에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대화로도 뒤지지 않고 실제로도 뒤지지 않기 위해서 저도 들어가 본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방금 그 뱅생의 그 아바타, 뱅뱅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신데요. 과거에 혹시 그 모습이신가요? 지금 워너비 찢어진 청바지 입고 싶으신. 굉장히 의상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렇게 사실- 되고 싶다. 예, 메타버스 하면은 그 영화 중에 레디 플레이어 원이 항상 생각이 나서 네네. 방금 막 방송 이야기를 어. 하니까 그 영화에서는 이제 메타버스 세계를 오프라인에 이제 송출해서 보거든요. 예.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온다고 봅니다. 어. 근데 이제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얼마나 빨리 올 것이냐, 예. 얼마나 늦게 올 것이냐 이 문제지. 지금 현재 이 기술의 발달 속도로 보면 앞으로 한 몇십 년, 예. 한 2, 30년을 넘기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순수하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저희가 죽기 전에 볼 수는 있겠네요. 그럴 것 같은데요. 요새 워낙에 빨리빨리 바뀌어가지고. 네. 제가 좀 오래 살겠습니다. 메타버스에서 저희는 만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예, 두 번째 이슈가 아까도 한번 그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은 드렸지만 이 간편 결제라고 하는 이슈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일반 금융 소비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편의점에서 결제를 한다 또는 어떤 간편하게 누구에게 친구에게 송금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네. 여러분들은 어떤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그 액션을 취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인데요. 이것들이 전통적인 은행 앱을 쓴다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네. 페이 시스템, 그러니까 맞습니다. 간편 페이 시스템을 쓰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행에서 그럼 이 시대 이렇게 계속 가면 은행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인데 은행이 지난 100년 동안 은행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처음에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결제라든가 송금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은행이 독점해 오다시피
해왔는데 예, 그렇죠. 지금 이제 2000년대 들면서 이게 전세가 확 바뀌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은행의 이 간편 결제 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은행은 어떻게 기술 개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해야 되고 어떻게 규제 개혁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정부의 건의를 해야 되고 어떤 인재를 육성해야 되고 어떤 내부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되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엄청난 경쟁의 어떤 벽 속에 지금 서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마치 그 프로야구 뭐 어제도 뭐 한국하고 일본하고 야구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어떤 결정적인 어떤 승부를 벌이는 것처럼 이렇게 페이 시스템, 페이 업체 이런 업체들을 우리는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합니다.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런 기업들이죠. 이런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런 빅테크 기업과 이 전통적인 꿀뚝산업, 은행이죠. 이 은행업 간의 어떤 이 피할 수 없는 어떤 한판 승부가 이 페이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벌어질 텐데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거 다음에는 또 뭐가 또 전투 2라운드에서는 뭐가 나올 것이냐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 시스템은 우리한테 2016년, 2017년도부터 계속 은행권에서 논술로 또 면접 주제로 자주 나왔던 주제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페이 시스템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은행권의 노력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네. 예. 이 페이 1라운드가 페이 시스템이라면 빅테크 기업과 은행 간에 그럼 2라운드는 어떤 게 되겠냐? 예를 들어서 뭐 대출이다 아니면 뭐 자산 관리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빅테크 기업과의 2라운드 승부를 위해서 논술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디지털 인재로 들어가면 그 라운드 2라운드를 여러분들이 네. 실제로 거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간편 결제는 되게 중요한 이슈죠. 네, 예. 지금 간편 결제와 관련해서 현 상황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편 결제 이슈까지 살펴봤는데 세 번째는 어떤 건지 굉장히 기대가 돼요. 네. 세 번째는 제가 아까도 뭐 물론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그 이슈입니다. 네. 이 뉴스에도 자주 나오죠. 자, 은행은 화폐를 가지고 유통도 하고 또 저장도 하고 이런 기능을 신용 창조도 하고 이런 기능을 하는 곳이 은행이지 않습니까? 예. 자,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유튜브에 BTS만 보지는 마시고요. 자, 유튜브에 디지털 화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네. 한국은행에 계셨던 분들이 나와서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땡땡 대학교에 계신 뭐 되게 어떤 저명한 이런 교수님들이 나와서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화폐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방송들이 있으니 네. 여러분들이 BTS만 보지 마시고 좀 이런 내용도 좀 유튜브에서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일단 먼저 제안을 드리고요. 예. 이 디지털 화폐를 우리는 영어로는 CBDC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고 해서 CBDC라고 하는데 중국이 가장 이 디지털 화폐의 원조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이 CBDC라고 하지 않고 DCEP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커런시 일렉트로닉 페이먼트라고 해서 이거를 DCEP라고 하는데 DCEP건 CBDC건 간에 이게 만약에 생활화, 이게 액션화가 되었을 때, 실제로 쓰여졌을 때 우리 일상생활, 금융생활은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 그 다음에 은행권에는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 농협은행은 디지털 화폐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농협은행의 어떤 금리 시스템이라든가 예금 자산관리 시스템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은행도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오늘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CBDC를 도입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단계, 지금 이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삼성전자가 가입하기로 했다. 삼성전자가 한국은행의 태스크포스 TF팀에 맞아요. 들어가기로 했다라고 하는 이 기사가 오늘 난 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들어가기로 하면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폰에 이제 디지털 화폐가 자동 탑재가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이슈가 나왔던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 아니겠습니까? 굴지의 중앙은행 한국은행과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중에 카카오가 아마 지금 TF에 가입돼 있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까지 이렇게 같이 가입해서 뭔가를 CBDC에 대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면 성큼 더 다가오는 디지털 화폐 시대에 대한
이슈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협은행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우리 디지털 파트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 부분이 세 번째 이슈고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이슈가 되겠죠.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한국은행이 삼성전자와의 어떤 걸 준비한다거나 그러면 대기업에 대한 그 화폐의 어떤 과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두면 좋을까요? 대기업의 화폐에 대한 관점. 네네. 삼성전자가 한국은행에 들어간 그 TF에 가입한다는 거는 삼성전자의 어떤 블록체인 기술,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기술력을 좀 활용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도 있고요. 이 디지털 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런 관점을 좀 활용한다는 차원이 있고 어떤 대기업의 화폐에 대한 어떤 기능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관계는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엄청난 이제 그 어떤 그 전자 분야에서 그쵸. 기술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삼성전자 어떤 스마트폰과 스마트폰의 시스템, 그러니까 애플이 아니라 갤럭시폰, 갤럭시폰과 디지털 화폐와의 그 탑재 연동 가능성, 네. 그 과연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화폐가 만들어진다면 삼성전자의 갤럭시폰의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화폐 결제 기능이 탑재되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 그러니까 삼성전자 연구진 측에다가 그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지 혹시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거를 같이 검토하고 고민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도 합류하게 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저희 다음 이슈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 이슈는 이제 그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하는 이 용어인데요. 이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하는 건 디지털로 인해서 뭐 디바이드는 뭔가 분리된다, 나눠진다 이런 현상이지 않습니까? 네. 이 뭔가가 나눠진다라는 건데 이 디지털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 디지털 속도 빠른 속도가 뭔가를 둘로 쪼개 놓는 거예요. 나눠 놓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디지털에 강한 사람들과 디지털에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분리를 시켜낸다는 건데 디지털에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소위 MZ 세대라고 하는 그 얼마든지 그 디지털에 저항이 없는 이런 분들이고요. 디지털에 약한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냐? 주로 여러분들의 뭐 어머니 아버지 세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할머니 세대 정도 되면 상당히 디지털에 약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자꾸 은행이나 이런 오프라인 점포들이 축소가 되면서 점점 디지털화되고 있으니 그 할머니한테 카카오페이를 가지고 저한테 송금해 주세요라고 하면 할머니가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디지털 디바이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금융 분야에서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이 무조건 생기는데 이 현상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숙제가 또 하나의 어떤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슈도 또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다섯 번째 이슈가요. 다섯 번째 이슈는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과 같이 생활금융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 이슈인데요. 생활금융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 이슈는 뭐냐면 우리 각 시중은행들이 지금 홈페이지나 어떤 스마트폰 앱, 각 은행들의 앱이 있죠. 자, 이 앱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라고 하면 각 은행장님들이나 뭐 관계된 어떤 임원분들이 전부 다 신문 뉴스나 기사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은행을 앞으로 21세기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지금 이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금융 플랫폼이라고 하는 요 7글자를 한번 내부에서 검색을 해보시고요. 해보시고 과연 생활금융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이 문제입니다.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홈페이지에 탑재를 시키겠다는 거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요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고 그럼 우리 농협은행은 생활금융 플랫폼을 구성시키고 어떤 진도가 나가기 위해서 농협은행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떤 앱을 어떻게 통합시키고 홈페이지는 어떻게 개편시키고 홈페이지는 어떤 기능을 또 탑재를 시키고 그래야 다른 은행보다 좀 더 빠른 어떤 생활금융 플랫폼으로서의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것이냐 그거를 그런 식으로 이제 논술 주제를 물을 수도 있으니 우리 최근에 뭐 각 은행들은 생활금융 플랫폼을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우리 농협은행은 생활금융 플랫폼 시대를 한 발이라도 더 앞당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이런 논술 주제가 나올 수 있으니 그런 쪽으로 좀 공부를 해보셔라 라고 이렇게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주요한 논술 주제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농협은행 5급 인턴 채용에 지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짧게 조언은 여러분들 제가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좀 던져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은 약술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뜨는 이슈들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는데 농촌 관련해서 치유농업, 그다음에 뭐 치유농업이라는 게 있고요. 도시농업, 관광농업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것도 찾아보시고 특히 농촌 지역이 힘든 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구하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농촌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 보셔서 약술 쪽도 좋은 성적 받으시기 바랍니다.